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밑창이 달아빠진 운동화에 허름한 백팩을 맨 평범한 남자가 평범한 은행 지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불과 몇 분 뒤 이 남자는 금융사기범으로 몰려 모욕을 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남자가 사실 이 은행에서, 아니,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취한 행동은 여러분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상치 못한 반전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깊은 감동까지 선사할 테니까요. 그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늘 그렇듯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맴돌았고 창구 너머의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며 대기줄은 유리문 앞까지 길게 뱀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혹여 눈길을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저 속으로 그를 평가하고 무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빛바랜 티셔츠, 무릎이 해진 낡은 청바지, 앞코가 뜯어지기 시작한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등에 맨 시장통에서나 팔법한 싸구려 백팩, 게다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으니 마치 남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인 채 여느 평범한 고객들처럼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2명의 창구 직원을 지나쳤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은 그가 혹시라도 위험 인물인지 가늠하려는 듯 몇 초간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그는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고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핸드폰으로 직접 하셔야 한다고요. 그 앞쪽에는 낡은 식당 주방 유니폼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현금이 든 봉투를 꽉 쥐고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 기다린 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갔지만 아무도 그의 번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과거의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방식으로 철저히 무시당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지점은 그가 직접 리모델링을 지시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심지어 ATM과 창구의 운영 시스템까지 승인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결재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낡은 백팩을 맨 이 초라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이 은행의 총괄 대표이사 CEO 강태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그곳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태민 대표가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의 마음을 깊게 찌르는 일련의 메시지들을 받은 후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 눈물 어린 이메일, 심지어 은행 공식 SNS에 달린 댓글들까지 이 모든 메시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옷차림이 수수하고 가진 것이 없는 서민 고객들이 지점에서 겪은 멸시, 냉대, 그리고 은밀한 차별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창구에 갔는데 직원이 제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행색을 보더니 계좌를 개설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구걸하러 온 거지인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처음에 강 대표는 이런 일들이 그저 극소수 지점의 예외적인 사건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상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값싼 옷을 입은 사람들, 세련된 서울말씨 대신 투박한 사투리나 시장통 말투를 쓰는 사람들, 어려운 금융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한때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대 시절 대학생용 통장을 만들기 위해 처음 은행 문을 넘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직업을 묻고는 비웃던 직원의 표정. 그가 새벽에 청소부 보조로 일한다고 말했을 때 직원의 눈빛에 스치던 혐오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쫓기듯 은행을 빠져나오며 언젠가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던 그날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대한민국 금융계의 최고 자리에 올랐지만 가슴 한구석이 몹시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껴벗고 포용금융이라는 번지르르한 구호를 내세웠음에도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오만함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원들을 모아 회의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는 대신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가 확인하고 피부로 느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은행의 유니폼을 명예롭게 입고 있는지, 누가 그저 목에 건 사원증을 권력의 상징으로 남용하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강태민은 서울 외곽의 비탈진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던 어머니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아주 어릴 적부터 노동의 가치와 삶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늘 밀린 월세, 부족한 밥상, 그리고 턱없이 좁은 선택지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단칸방에 물이 샜고 볕이 뜨거운 여름날엔 낡은 슬리퍼 너머로 아스팔트의 열기가 발바닥을 태울 듯 올라왔습니다. 공부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동네의 열악한 학교에는 늘 책이 부족했고 선생님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을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의지였습니다.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밤에는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길거리에서 아이스케키와 붕어빵을 팔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료 야학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그는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작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인턴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커피를 타고 전화를 받는 잡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고 타인의 실수에서 배웠으며 아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초라한 배경과 촌스러운 말투를 비웃을 때 강태민은 내면의 힘을 묵묵히 키워나갔습니다. 몇 년 후 경영학 학위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읽은 책들을 무기 삼아 그는 한 급성장 중인 시중은행의 전략부서 책임자라는 첫 번째 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계단을 오르듯 승승장구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만함과 타협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달동네 출신의 흙수저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잠입 미션은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강태민은 그저 은행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기도 전에 겉모습만으로 부당하게 평가받고 차별당하는 수백만 서민들의 대표로서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린 지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길어지는 대기 시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고객들이 제보했던 상황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보들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무거운 짐꾸러미를 무릎에 올려놓은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창구 상담을 위해 대기표를 뽑으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뒤에 앉아있던 직원은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모니터만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무인 키오스크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화면의 버튼 누르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런 기계는 통 만질 줄을 몰라서 그래.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직원은 귀찮다는 듯 턱으로 키오스크 쪽을 까딱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태민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직접 키오스크 화면을 눌러 대기표를 뽑아드리고 빈 의자로 안내하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번호 부를 겁니다. 조금만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깊은 안도와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학생은 참 다르네. 여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거든. 그 한마디는 강 대표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바로 그 직후 바쁘게 지나가던 다른 여직원이 강태민의 낡은 백팩에서 나는 땀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대놓고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청원경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입모양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남자 좀 예의 주시하세요. 그는 이 모든 소리와 시선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세세한 상황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대기번호가 호출된 것입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최미나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며 대놓고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현금을 좀 인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요? 200만 원입니다. 순간 최미나 직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그가 실없는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을 쳤습니다. 고객님, 신분증부터 주시죠. 강태민은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본인 계좌 맞아요? 당연히 제 계좌입니다. 주민번호로 확인해 보시죠. 강태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다시 한번 그의 허름한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 같은 분이 이 계좌에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는데요. 요즘 대포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불법, 도용이 의심되거든요. 강태민은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즉각적인 변명 대신 그는 짧게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장님을 불러주시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점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며 그녀가 내뱉은 말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저런 수작을 부린다니까. 은행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기하던 다른 고객들도 이제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강태민이 서 있는 창구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 최미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행의 보안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재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똑바로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지금 지점장님 나오십니다. 만약 남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훔쳐 쓰신 거라면 이건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장 보안팀 부를 겁니다. 강태민은 꼿꼿하게 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살아오며 숱하게 받아온 멸시 어린 시선이었기에 익숙했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곁눈질로 보니 청원경찰 2명이 자신을 은밀히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의 고객들조차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옷차림에 7천만 원을 빼겠다고 딱 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구만.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몇 분 뒤 지점장실 문이 열리고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 그리고 젤을 발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를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지점의 책임자인 박도진 지점장이었습니다. 그의 구두는 파리도 미끄러질 듯 반짝였고 그가 걸어올 때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마치 권력을 쥔 심판관처럼 계산된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창구 직원 미나가 박 지점장에게 눈짓을 주며 상황을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박 지점장은 강태민을 즉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청원경찰에게 턱짓으로 입구를 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분증 다시 주시죠. 박 지점장이 마침내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강태민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창구 직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태민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행색으로 이 큰 금액을 인출하시겠다? 박 지점장이 비릿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한 거래입니다. 이 정도의 자금 흐름은 당신 같은 사람의 프로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주변에서 몇몇 고객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업무가 마비된 채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박 지점장이 위협하듯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당신에게 이 짓을 시킨 조직폭력배나 사기꾼 놈들이 누군지 순순히 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경찰에 넘기거나, 이 계좌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솔직히 나도 이런 삼류 사기극을 상대하는 건 신물이 납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멸시, 불신, 조롱의 눈빛들, 그들 중 대부분은 태민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허름한 옷차림과 출신을 알 수 없는 겉모습만으로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을 부르시죠. 강태민이 박 지점장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코웃음을 치며 휴대전화를 꺼내 112의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주변이 다 들리도록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별 미친 거지 같은 놈이 와서 부자 행세를 하려드네. 어이가 없어서. 경찰과 통화를 마친 박 지점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발짝도 여기서 못 나갑니다. 그는 강태민에게 단 한 번의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이미 그를 확정된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 미나는 옆자리의 동료 직원과 낄낄대며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저런 수법 하루 이틀 봐요? 평범한 고객인 척 들어와서 진짜 신분증 내밀지만 사실 다 뒤에서 조종받는 대포통장 사기꾼들이라고요. 강태민은 여전히 무거운 백팩을 맨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흥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이 썩어 빠진 상황을 묵묵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다시 창구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야, 최미나, 저 주민번호로 계좌정보 다시 확실하게 띄워봐. 미나가 마지못해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점장님, 조회해봤는데 다 일치하긴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카드 비밀번호 다 맞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절대 이런 잔고를 가질 수 없어. 겉으로 속이는 거에 넘어가지 마. 최미나. 박 지점장의 입에서 나온 저런 부류의 인간이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늘 날씨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오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밑바닥부터 청춘을 바쳐 일궈낸,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이 대한은행의 심장부에서 그런 폭언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지점장이 청원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 눈 떼지 마. 도망치려고 하면 바로 엎어치기로 제압해. 그리고
다시 강태민을 향해 이죽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자백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야 징역이라도 덜 살지 않겠어? 저는 자백할 죄가 없습니다. 그저 내 정당한 돈을 내 계좌에서 찾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강태민이 여전히 흔들림 없는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래? 네가 정당한 부자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겠다. 은행안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과 묘한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강태민을 불쌍하게 여겼고 어떤 이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로 생각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쯧쯧 꼴 좋다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있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저 남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박 지점장은 씩씩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창구 직원 미나는 여전히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강태민을 노려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태민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천천히 백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들어오세요. 20분 뒤 경찰차 2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지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회전문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로 이를 지켜보던 박도진 지점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쏜살같이 뛰어나왔습니다. 마치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대형 범죄자를 자신이 직접 검거한 영웅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형사님들, 바로 저놈입니다. 박 지점장이 두 손을 무릎에 다소곳이 모으고 앉아있는 강태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대기석의 고객들은 시선을 피하는 척하면서도 온 신경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은 진짜를 내밀었는데 저희가 볼 때 100% 대포 통장 사기범입니다. 인출 금액도 지나치게 크고 행동도 수상하고 무엇보다 저 옷차림을 보십시오. 저 돈의 주인일 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베테랑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 조회는 해보셨습니까? 정보가 일치하던가요? 미나가 조금 전보다 자신 없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네, 정보는 다 맞긴 한데요. 하지만 저 사람의 평소 거래 내역이나 직업군이 저런 거에게 잔고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요. 강태민은 두 경찰관을 차분히 올려다보며 부드럽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다른 신분증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전자사원증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필요한 순간에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 지점장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거 보십시오, 형사님. 대답 못하는 거.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입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척, 선량한 척 시간 끄는 거 다 속임수라고요. 당장 수갑 채워서 서장으로 끌고 가시죠. 우리 은행 법무팀에서 고발장 바로 넣을 테니까. 젊은 경찰관이 잠시 멈칫하며 강태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의 사기범이라면 다리를 떨거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거나 도망칠 틈을 엿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산처럼 평온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파출소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강태민이 흔쾌히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박도진 지점장님과 단 1분만 독대하고 싶습니다만. 박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랑? 이제 와서 협박이라도 하시게. 든든한 백이라도 있으면 지금 부르시지 그래. 넌 이미 도간에 든 쥐야. 그 순간 강태민은 천천히 휴대전화의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풀리자 붉은색 대한은행 공식 로고가 밝힌 디지털 보안 사원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사진과 함께 절대 위조할 수 없는 본사의 디지털 인증 마크가 홀로그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경찰관과 지점장의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은행 본사 총괄대표이사, CEO, 전무이사, 강태민. 순간 은행 안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완벽한 정적이 찔러왔습니다. 박도진 지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의 단어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도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원증입니까? 강태민은 대답 대신 낡은 백팩의 지퍼를 열고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 그의 대표이사 취임계약서 원본,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자격에 암행 감찰을 나왔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고객 차별과 응대 불량에 대한 수십 건의 제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제가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상황은 제 스마트폰 녹음기와 은행 CCTV를 통해 본사 법무팀과 감사팀으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인해 엄청난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대기석의 고객들이 입을 틀어막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쪽에 있던 최민아 직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박 지점장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어야 할지 아니면 당장 쥐구멍으로 도망쳐야 할지 몰라 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태민은 험난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보다 더한 수모와 고통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자 특유의 서늘하고 묵직한 태도로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그저 내 정당한 돈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당신들은 나를 쓰레기이자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지점 안의 공기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을 뿜어내던 박 지점장은 이제 눈앞에 홀로그램처럼 떠있는 대표이사 강태민이라는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대표, 이사님, 그게 정말 이십니까? 강태민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은행의 총괄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돈을 찾으러 온 내 은행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무한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가 더 이상 개입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 강태민이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님들의 대응은 훌륭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당신들이 아니라 이 은행에 썩어빠진 직원들이니까요. 경찰이 떠나자 박 지점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그런 누추한, 아니, 그런 옷차림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제 입장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규정이. 그 순간 강태민이 그의 두 눈을 매섭게 파고들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해합니다. 아주 잘 이해하지요. 당신이라는 인간이 고객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입고 있는 옷, 말투, 그리고 당신 멋대로 짐작한 통장 잔고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 은행의 관리자로서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당신의 인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은행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구의 최민아 직원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을 예의주시하며 비웃던 청원경찰들도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 거지, 사기꾼 만내라며 수군대던 고객들조차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지점을 울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나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고객 응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왔습니다.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피 끓는 호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투명 인간 중 한 명이 되어 직접 겪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 지점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바닥에 엎드릴 듯 애원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보안 매뉴얼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그 알량한 매뉴얼에 가난해 보이는 자를 차별하고 모욕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 대한은행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훼손한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미 감사팀으로부터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건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태민은 휴대전화를 들어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본사 인사 총괄 전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본부장, 즉각 절차 진행하세요. 이 시간부로 서울중앙지점 박도진 지점장을 중대한 윤리강령 위반 및 직권남용, 심각한 고객 모욕죄로 즉각 해고, 파면, 처리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후임 지점장을 파견하십시오. 그리고 창구 직원 최민아 역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최종 평가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하십시오. 박도진 지점장의 세상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표님, 제발 자비만은 저 이 은행에서 8년 동안 뼈 빠지게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집에 부양할 아내와 자식들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강태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시군요. 그렇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평범한 가장들의 가슴의 대못을 밟고 쫓아냈습니까? 당신의 그 얄팍한 편견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힘없는 노인들, 고된 노동자들은 가족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박 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강태민은 방향을 틀어 아직도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대기석의 고객들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이 사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고객의 입장으로 이곳에 온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은행의 오만함 때문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대표이사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인사본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박도진 씨, 당신은 현 시간부로 대한은행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사원증과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지점 밖으로 퇴거하십시오. 내부 전산망 및 서류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구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던 최민아 직원도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강태민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아 사원, 본인이 왜 직위 해제되었는지 잘 알고 있겠지요?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만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서 아닙니다. 당신을 움직인 건 순간의 착각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천박한 특권의식과 편견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지점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 명찰과 유니폼이 자신이 고객보다 우월하다는 계급장이라고 착각한다면, 혹은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은 사람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십시오. 이곳에 당신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점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것은 아까와 같은 폭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대한 양심의 무게가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지점장 명찰을 떼어 청원경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그 공간을 사람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민은 맨 처음 자신이 번호표를 뽑아주었던 김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처음부터 이 높은 양반이 회장님이었다고? 네, 할머니. 하지만 오늘은 은행의 대표가 아니라 할머니와 똑같은 마음을 아는 평범한 아들로 온 겁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강태민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눈물이 맺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다 학생만 같다면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텐데 말이야. 강태민도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를 다한다면 세상은 이미 좋아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는 남은 고객들과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지점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의 최우선 가치는 존중입니다. 이 가치에 동의하고 함께할 분들만 남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금 전 지점장이 나갔던 저 문으로 언제든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태민이 지점의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점심시간에 눈부신 태양빛이 도심의 아스팔트 위를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나 부 때문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서 있던 가장 낮은 밑바닥을 잊지 않게 해준 오늘의 이 귀중한 경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그 은행에 들어갈 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평범한 남자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결코 겉모습이나 통장 잔고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살아있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 은행 안에 있던 한 남성 고객이 헐레벌떡 뛰어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은 평생 아무도 저희 같은 서민들을 위해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강태민은 두 손으로 남자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제 직함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 저를 움직인 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며 무시당하고 사셨지만 결코 존엄성을 잃지 않으셨던 제 어머니의 거룩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중앙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강도 높은 윤리 재교육을 받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책임자들이 요직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의 정문 벽면에는 아주 커다란 글씨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운이 새겨졌습니다. 당신 앞에 모든 사람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고객처럼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강태민 대표는 본사의 화려한 집무실로 돌아갔지만 임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주기적으로 이 낡은 티셔츠와 달아빠진 운동화, 야구 모자를 쓰고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들 사이를 걸어 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실은 언제나 그 투명 인간들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단지 겉모습이나 옷차림만으로 부당하게 평가받거나 차별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을 따뜻하게 뒤흔들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